오늘 홍보가 많이 되셨나 봐요.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예, 저는 평소에 그 미술 사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인데요. 최근에 이 민화가 정말 재밌고 매력적인 분야라는 걸 알게 되어서 민화 분야를 연구한 지가 최근이 아니고 한 10년 조금 넘었네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연구하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할 것이 아니고 작가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알리고 또 소개하고 공감하는 것도 연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이론 강좌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 실기하시는데 도움이 될까요? 예,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도 실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이 조금 길죠? 민화와 궁중회화의 여정, 민화와 이 궁중회화가 어떤 역사 과정을 거쳐왔는가, 역사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리시는 현대 민화로 어떤 방향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참작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앞부분은 역사고요. 뒤쪽은 말씀드린 대로 현대 민화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한 것들은 뭐 교양과 지식으로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듣는 거에 지나지 않고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창작하시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는 이 민화 분야가 어떤 역사 과정을 거쳐왔고 나는 어느 위치에 있으며 내가 그려야 될 그림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화의 역사는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이 그림 두 점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앞쪽에 등을 조금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왼쪽은 여러분 김홍도가 그린 화조화인데요. 수묵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담체가 약간 되긴 했지만 오른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궁중회화입니다. 이 수묵과 채색화, 왼쪽은 또 이 교양과 지식을 겸비한 문인들이 좋아했던 문인화라고도 부르고요. 오른쪽은 이제 화원화가의 그림들, 뭐 이렇게 부르죠. 우리 회화의 역사를 주도해온 그림의 두 축이라고 하면 이 두 그림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수묵화와 채색화. 그게 이제 우리 회화의 역사를 주도해 왔는데 19세기 한 200년 전부터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그림이 있죠. 이런 그림입니다. 이 세 그림의 공통점은 소재가 거의 같죠. 꽁이 등장하고 매화가 있고 달이 떠 있고, 그죠? 예, 화조화인데 민화가 이제 당당히 우리 회화사의 또 한 주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림을 수장하고 감상하고 하는 것은 재력도 있어야 되고 안목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19세기에 오면 이제 그런 것들은 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는 그림을 선택해서 구입하고 수장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평민 서민들이 그림 앞에 평등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이제 민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그리시는 저 민화는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민화의 시간을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1700년부터 잡았고요. 이 표의 한 칸이 100년씩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한 칸은 18세기, 19세기. 그래서 민화가 언제부터 출현을 했는가 하는 것은 18세기로 잡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 1800년대에 들어와서 민화가 이제 크게 대중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고요.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일제강점기로 이제 들어가고 구한말로 이어지는데
의외로 민화가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면서 변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민화가 그려지고요.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전통이 좀 단절이 되고요. 한 20년 내지 30년 공백기가 옵니다. 그리고 2000년 이전 한 20년 정도, 1980년대부터 민화가 이제 새롭게 많은 그림 그리시는 작가들에 의해서 부상이 되기 시작을 하죠. 2000년 넘어서면서는 이제 아주 급속한 성장과 대중화, 그 저변 확대를 이루게 됩니다. 특히 이제 2000년 이후 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민화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실감하시죠? 예, 우리 대구 지역만 해도 민화 작가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느냐? 저 빨간 동그라미 있죠? 저 안에 이제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저게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민화가 어떻게 지나왔나 하는 걸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민화의 역사가 너무 짧은 게 아닌가? 300년도 안 된단 말인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민간 화가들이 그렸던 민간 회화라고 부르는 그림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화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에 민간 화가들이 그렸던 그림들은 우리가 총괄해서 민간 회화라고 불러줘야 되고요. 이 민간 회화는 어느 시대에나 민간 화가들이 활동하면서 남겼던 그림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일반 명사입니다. 그리고 민화는 18세기 이후, 그죠? 사회 경제적인 변동에 따라서 나타난 문화적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특별한 고유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화 두 글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시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화의 역사는 18세기부터 태동이 되고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민화는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이 서울이 이제 도시적인 분위기로 발전을 하고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또 상업이 발달하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번 계층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신흥부유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그 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글자가 조금 겹치네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실내 가옥의 내부를 그림으로 장식하는 풍조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집에 그림으로 장식하는 이런 경향이 이제 크게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림 수요를 화원 화가들이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민간 화가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민간 화가들의 그림은 이제 값싼 중저가 그림으로서 이제 공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층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는 그림들을 시장에서 선택해서 자기 집을 꾸미고 장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림 가게가 등장하고요. 그림을 사고 파는 유통이 이루어집니다. 유통 공간이 서울의 중심, 광통교, 종로 이런 데 그림 가게가 이제 등장하면서 민화가 크게 유행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그림 가게, 시장을 통하지 않고는 민화가 이렇게 유행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유통이라는 것이 민화의 확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화가 전개가 되는데 민화의 역사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 진짜 그림 그걸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 민화의 홍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옛날 그림 민화가 정말 상상외로 너무 많아요. 그 수많은 박물관, 미술관에 민화 한 점 없는 곳이 없고요. 그 많은 책들 속에 보면 민화 도록, 뭐 책들 속에 부지기수죠. 그리고 무슨 옥션, 경매 같은 데 보면 처음 보는 민화들도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야, 왜 이렇게 민화가 많을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 민화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가 뭔지 아실까요? 민화가 갖고 있는 한계.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죠. 작가를 알 수 없는 그림입니다. 이 아티스트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 그림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절반은 접어두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연구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는지 그 시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나라고 했던 그림들이 정말 200년 전, 150년 전 그린 것이 맞는지, 혹시 50년대, 60년대 그린 그림들이 민화로 둔갑해 있는 것은 아닌지 믿고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민화의 한계죠. 그러면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가 민화의 실상, 진짜 민화를 어떻게 만나고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건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록입니다. 기록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외국 박물관으로 나가 있는 그림 중에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 있었으면 사라지고 전할 수 없는 것들이 해외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 사진 속에 남아있는 민화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한양가라는 기록인데요. 빛을 좀 가렸으면 좋겠네요. 옛날에 이 한양가를 지은 저자가 서울 시내를 여행하면서 어느 그림 가게를 들린 겁니다. 그림 가게 가판대에 나와 있던 많은 민화 품목들을 한글로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광통교 아래 가게에 갔더니, 이게 옛날에 이제 광통교입니다. 저런 다리 교각에 그림을 걸어놓고 이제 판매했던 거죠.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파랗게 표시한 게 그 그림들인데, 뭐가 있습니까? 소상팔경도 있고, 경직도도 있고, 개견사호, 의학용문, 우리가 말하는 민화의 품목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림들을 어디에 붙이고 걸었는가 하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용처라고 하죠. 용처. 그래서 이걸 표로 딱 만드니까 이런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동안 이런 민화의 화제들이, 품목들이 시장에 나와 있었구나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에 붙일 그림인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다락벽, 장자문, 벽장문, 횡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화를 살려는 사람은 그림 가게에 가가지고 아무 그림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집에 어디에 붙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림을 사야 되겠죠. 가게에 가서 그림 하나 주세요. 그럼 가게 주인이 그러겠죠. 어디에 붙이시려고요? 우리 집 안방문 위쪽에 좀 붙이려고요. 그러면 횡축 그림이 좋겠군요. 횡축에 있는 이 품목들을 이제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화라는 것이 일종의 생활 공간을 장식하는 생활 장식화라는 말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에 붙일 거, 벽에 붙일 거, 표준화가 되어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되고 가게에서 유통이 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언제냐? 1848년에 이 한양가라는 글이 지어집니다. 19세기 중엽이죠. 19세기 중엽. 예. 근데 기록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물을 볼 수가 없죠. 요 책이 지어지고 한 40년 뒤에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이 민화를 있는 대로 그냥 싹 쓸어가지고 수집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미국 사람 버나드라는 사람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왔고요. 샤를 바라라는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88년에 왔어요. 이 두 사람이 민화를 대량으로 수집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박물관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스미소니안 박물관, 프랑스 사람은 파리에 있는 국립 김해 동양박물관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한 140년 전 민화를 저 두 사람이 마치 그 타임 캡슐이 있죠. 타임 캡슐에 넣어가지고 봉인을 해서 보관했던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140년이 지났습니다. 저기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초기 연구자들이 가서 옛날 가져간 우리 민화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공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림일까요? 혹시 미리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그림들입니다. 140년 전 가게에 나왔던 100% 순 진짜 믿을 수 있는 민화가 바로 이런 그림들입니다. 왜? 84년도, 88년도에 가게에 나와 있었던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림 괜찮죠, 여러분? 민화라고 해서 너무 거칠고 이런 그림들 아닙니다. 아주 정제되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오방색 위주의,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 살기 힘든 시절 구한말에도
색감에 대한 저런 본능, 취향, 선호가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바로 요 시기에 해당되거든요. 19세기 요 시기에. 평민 감성의 해방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대중 감성의 해방. 그러니까 그동안 평민 서민들도요, 색깔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살기 어려워서, 시절이 어려워서 누리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이 색감에 대한 어떤 그 문화, 민화를 통해서 이제 분출되고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평민들의 감성을 해방시켜 줬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은 흰색을 좋아했다. 백이민족이다. 흰옷을 즐겨 입었다. 그 흰색을 좋아했단 말이 되면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 돼야 되는 거죠. 흑백 그림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흰색을 좋아했다는 건 아니다. 그건 이 민화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괜찮은 그림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파리 김해박물관에 갔더니, 야, 여러분, 민화를 이렇게 액자에 탁 넣어 놨어요. 색깔이 굉장히 생생하죠? 이게 140년 전 좌판에서 팔렸던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민화는 표구나 장황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림입니다. 사가지고 가면 족자, 액자 누가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벽에 붙이면 벽이 액자고요. 창문에 붙이면 창문이 액자죠. 근데 그 그림들을 이 프랑스에서 액자로 딱 넣어가지고 보관을 했던 거죠. 이 프랑스 김해박물관이요, 이 민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서 민화, 불화, 공예품, 목가구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했어요. 저기서 여러분 아는 사람 한 분 보입니까? 예, 요게 접니다. 6년 전에 가서 아주 열심히 저 가운을 입고요. 저렇게 이제 조사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들을 제가 또 직접 보고 조사도 했고요. 또 조사 결과를 도로까지 만들고 영문도록 만들어서 공개한 게 올 작년 9월 달이었어요. 한 6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또 성과 보고회도 했고요. 여러분 이 김해박물관이 오른쪽인데요.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예, 우리 민화가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두 콜렉터가 아까 샤를 바라라는 사람이 있죠? 1888년도에 수집해 간 사람. 컬렉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1990년대 이후 2001년도인가요? 이유환 화백 잘 아시죠? 현대미술의 거장이시죠? 이분이 기증했던 그림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샤를바라는 낱장짜리 민화예요. 낱장짜리 민화. 아까 광통교에서 팔렸던 낱장짜리 민화. 그죠? 낱장짜리 민화를 수집해서 19세기 민화의 정수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환 화백은 20세기 이후, 19세기 말 20세기 이후에 유행하는 병풍들을 많이 수집했어요. 이유환 화백은 병풍으로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생활 장식화로서의 기능을 했다면 오른쪽에 있는 민화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의 감상품으로서의 민화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 두 컬렉션이 딱 만나면은 우리 민화의 아주 중요한 그 축이 딱 들어맞도록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박물관입니다. 여러분들 좀 잘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또 저기 있는 그림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궁중회화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민화는 어떤 그림으로부터 시작을 했을까? 궁중회화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궁중회화가 없었다면 민화는 과연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민간회화, 민화와 궁중회화가 겹치는 부분에 있는 그림들이 어떤 그림들입니까? 공통 분모로 들어가는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네. 앞에 있는 선생님 한번 답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들 많이 그리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민화 중에 어떤 화제입니까? 모란도, 십장생, 그죠? 예. 그 다음 곽분양 행락도, 1월 오봉도 이런 그림들이죠. 근데 우리 궁중회화 그러면 주로 이런 그림들이 궁중회화에 포함이 됩니다. 왕의 초상화, 국가 행사의 기록화, 의궤 들어가는 그림들,
그 다음에 궁중 행사 같은 걸 그렸던 영상 미디어가 없을 때 그 영상의 역할을 해줬던 기록화들, 그 다음에 교훈을 전달해주는 그림들 등등이 있는데 궁중 장식화, 궁궐의 공간을 꾸미고 장식했던 그림, 저게 바로 민화와 아주 밀착된 하나의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민화와 만나는 그림은 바로 이 궁중 장식화에 해당이 되는 그림이죠. 궁중 장식화는 어떤 그림일까요? 이런 그림들입니다. 1월 오봉도 십장생 그림 좋죠? 아주 소묘가 정확하고요. 선 같은 게 명확하고 채색이 화려하고 강렬하죠. 또 묘사가 섬세하고 구성이 평면적이고 대칭적이고 굉장히 조형적이고 또 투시법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화원 화가들의 어떤 역량이 가장 결집되어 있는 그림이 이 궁중 장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이제 민화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궁중회화입니까, 민화입니까? 이 그림 궁중회화죠. 예, 잘 알고 계시죠? 언뜻 보시면 야, 이게 궁중회화인가 민화인가 판단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나시면 아마 판단전을 될 겁니다. 궁중회화는 굉장히 화려하고 화원들의 어떤 공력이 돋보이는 그림인데 민간 화가들은요, 민화를 그린 화가들은 새로운 주제,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양식을 모방하고 똑같이 그리면서 민화다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민화가 아주 잘해요. 서민적인 감성을 담아서 민화로 만들어내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민간 화가들은 궁중회화를 보고 베끼면서 민화의 어떤 양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원 화가들은 이런 병풍 4폭, 8폭, 10폭 뭐 거뜬히 그려냅니다. 근데 궁중 화가들은 화면을 장악하기가 힘들어요. 이 큰 화폭을 그리라 그러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지 못하지만 한 폭은 잘 그릴 수 있다 이겁니다. 한 폭만큼은. 그러니까 민간 화가들이 어떤 전략을 씁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죠. 우리 이거 다 못 그려도 좋다.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자. 그럼 예를 들어 이 4폭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중적으로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그림이 뭘까? 한 폭을 정하자. 왼쪽 그림을 정했나 봐요. 제일 왼쪽 그림. 그러니까 이 왼쪽 그림 같은 것들을 이제 보고 모방 100개 그리는 게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죠? 주제도 같고. 그러나 민간 화가들의 어떤 감성이 또 잘 담겨 있어요, 오른쪽 보면은. 그죠? 예. 이 화원 그림들이 그려내지 못한 민간의 어떤 감성 같은 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을 보고 모방, 재구성, 창안해서 그린 게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프랑스에서 구입해 간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궁중회화 나왔다 그러면 민간 화가들이 몰려가지고 그걸 봅니다. 보고 100개 그립니다. 거기서. 야, 이게 최근에 나온 궁중 버전이래. 이러면서 막 가서 이제 보고 그리는 거죠. 근데 그림이 정말 좋아요. 이쪽도 좋지만 오른쪽 여러분 저 꽁이죠? 꽁 부부 나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부부간의 금슬 좋게 하고 화합 좋게 하고 이 부부 관계가 좀 좋지 않은 분들 저런 그림 그려놓으면 뭐 집안에 애정이 불타오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부부간의 사랑도 좋지만 자녀까지 여기에 자녀에 대한 애정까지 들어있어요. 이 어떻게 풀이하냐면 꽁 부부가 있죠. 엄마 아빠는 이제 괜찮아 잘 살 거니까 너도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거라. 그래가지고 위에 자녀들도 한 상을 딱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달빛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면 달을 탁 그려 넣었잖아요. 굉장히 낭만적이죠. 예. 그래서 저런 그림을 그 옛날 한옥 창호지 문 같은 데 탁 붙여 놓으면 달밤에 달이 뜨면요. 저 그림 뒤로 달빛이 탁 투과해서 들어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분위기를, 그죠? 예, 만들어줬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런 그림들. 야, 이거 화원들이요. 궁궐에서 그리던 그림들입니다. 근데 옛날 우리 구한말 화원들이 대우가 정말 좋지가 않았어요. 봉급이 1년에 6개월밖에 안 나오고요. 요즘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 될까? 아주 대우가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퇴근해가지고 궁중에서 그리던 그 집에서 그려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됩니다. 투잡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궁궐에서
업무로 그리는 것만 그래가지고는 생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 화가들 와서 또 요거 보고 그리는 거죠. 야, 이거 이만큼 그려서는 우리는 남는 게 없다. 우리는 빨리 그리고 많이 그려야 돼 하면서 그림을 간략하게 해서 저렇게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화가 궁중회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예, 이런 영향관계. 하나만 더 보시면 이런 병풍. 야, 저 복잡한 걸 우리가 이 작은 화면에 어떻게 그리지? 요약을 해야 되는데 대단한 요약 능력입니다. 아주 잘 요약한 거예요. 그죠? 있는 거 다 들어갔죠? 작은 화면에 요약해가지고 어디에 붙입니까? 저런 문이 있으면 문 위에 공간 있죠? 거기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한양가에 나왔던 횡축이라는 사이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들 지금 세 점 봤죠? 문에 붙이는 거, 벽에 붙이는 거, 횡축 붙이는 거 하고 아까 봤던 거 요것까지 다 합쳐서 요 그림들은 궁중화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왜 궁중화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게 숭례문, 남대문인데요. 지금은 숭례문으로 가면 이쪽으로 해서 경복궁으로 통하는 길이 있었는데 옛날엔 그 길이 없고요. 숭례문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쭉 가서 광통교를 통과해야 시내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림시장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근데 도화서가 바로 그 밑에 있었어요.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이 궁중회화의 산실이라고 하는 거의 한 6, 70명의 도화서 화원들이 생활했던 도화서 옆에 그림 가게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병원 근처에 가면 뭐가 많죠? 약국 많죠? 맞습니다. 도화서 근처에 가면 종이 팔고 재료 팔고 그림 파는 가게가 많은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도화서에서 나오는 그림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화가 궁중회화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도 서울 지역에 한정해서 붙일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심에 있는 곳이 이제 바로 그림 시장과 도화서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궁중회화를 중심으로 모방한 민화가 많이 그려지고 그게 이제 민화의 아주 그 중심적인 그림으로 뿌리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이런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재밌게 연구하는 것은 이 사진들입니다.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은요, 좋은 액자, 좋은 시설에 전시가 되어 있지만, 야, 너는 옛날에 어디 있다가 지금 박물관으로 오게 되었니?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죠. 그 대답을 도와주는 게 이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박물관에 있는 저 그림이 150년 전, 200년 전 어느 계층 누구의 집에 어떤 위치에 걸려 있다가 박물관으로 왔는가 하는 건 알 수가 없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요. 여기 민화 붙어 있죠. 이거 뭡니까? 횡축. 문에 붙어 있죠. 소녀 뒤에도 그림이 한 점 있죠. 부부 뒤편에 그림이 있고요. 여긴 좀 부잣집입니다. 부엌 위에 하나 붙어 있고 시어머니 며느리 저게 뭐죠? 방망이 두드리는 게? 다듬이질. 뒤쪽에 또 그림 붙어 있죠. 야, 민화가 정말 생활 공간을 장식한 그림이 맞구나.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소녀가 있죠. 저 그림 언제 그림일까요? 아까 외국인들 수집해 간 그 그림입니다. 1880년대. 그러면 이 사진 속의 시점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저 시계가 걸려 있죠. 저거 한 1920년대 지나에 나옵니다. 19세기 말량세기 한 30년, 40년까지 집안에 걸렸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근데 소녀가 지금 막고 있어가 제가 소녀를 잠깐 옮겼어요. 너 잠깐만 좀 비켜줄래? 네. 이런 그림이 붙어 있었고요. 이 그림이 뭘까 딱 봤더니 아까 샤를바라가 수집해 갔던 그림. 얼마나 그림을 대량적으로 계속 그렸으면 똑같은 그림이 30년 동안 저렇게 유행을 하고 있을까? 저 그림을 딱 당겨보니까 아까 본 그 그림이 맞아요. 그죠? 맞는 거죠. 예. 아, 역시 그랬구나. 예. 생활 장식하거나. 아까 시어머니 며느리 흑백인데 칼라를 싹 넣은 그림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사자. 우리 집안에 나쁜 기운 못 들어오게 한다. 사자가 지켜주고 있다. 오른쪽은 봉황. 우리 집에 이제 기쁜 소식이 봉황이 뭔가 이제 우리 집에 많은 좋은 징조를 불러다 줄 거야.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아이 공부도 잘하고 우리 집은 이제 저 그림만 붙어 있으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힘들게 살아가던 시대에 많은 평민들에게
이 마음속으로 위안과 위로를 줬던 그림들이다. 그게 미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조사한 게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고위 관료 부부. 연세가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저 회갑이군요. 그렇군요. 60세군요. 예. 근데 아주 소박하고 검소한 집안인 것 같아요. 이분은 고위 공무원이에요. 금관 조복을 입고 있는데 뒤에 아들 2명, 며느리 이렇게 붙어 있죠. 제일 오른쪽 요분은 저 배우 송혜교 씨 좀 닮은 것 같은데 아주 미인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보지 말고 저 집 속에 그림 한 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잘 보셨네요. 디테일을 보면은 요 그림 보이죠? 저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 집에도 미나를 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고위 관료고 한데 서민들 뭐 저런 그림 살 수도 없지만 그래도 워낙 미나가 좋다고 하니까 하나 사가지고 붙여놨는데 조그만 그림을 사 붙여놨죠. 저게 뭘까요? 제가 밝혀냅니다. 기린입니다. 기린. 여러분 기린은 발이 말발굽으로 되어 있대요. 요 발굽 보이죠? 아마 요 도상이 틀림없을 겁니다. 기린. 뭘 의미하는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거랍니다. 예, 나라가 잘 돌아가고 백성들의 삶도 뭐 무난하고 시장 경제도 좋고 뭐 아무 걱정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가져다 주는 게 기림이 그 상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기림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분 아까 광통교회 개견사오라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벽장에 붙이는 그림이 요건 네 그림입니다. 국내에는 없어요. 아마 수백 점, 수천 점 유통이 되었을 텐데 국내에는 한 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가지고 벽에 붙여놓으니까 2년, 3년 못 가죠. 사라지는 게 정상이고요. 외국에 나가 있는 것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맞죠? 근데 생생하게 해가지고 내가 140년 전 개견사오다 멀쩡하게 남아있는 그림 우리가 보면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쟤는 남아있지 않아야 될 그림인데 왜 저렇게 생생하게 남아있을까? 근데 이탈리아 영사예요. 까를로 로제티라는 사람이 개견사오를 하나를 사가지고 왔는데 4개를 하나를 잘못 사가지고 왔어요. 세 번째 게 사자가 돼야 되는데 기린을 사가지고 간 겁니다. 기린. 파는 사람이 한 폭이 없어가지고 기린을 끼워서 팔았는지 몰라요. 근데 개견 기호가 돼버린 거죠. 개견사오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닭, 개, 사자, 호랑이가 한 세트인데 기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기린 덕분에 제가 이 그림 속에 있는 게 기림이었다라는 걸 이제 밝힐 수 있게 된 거죠. 재밌죠?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분은 굉장히 소박한 고위 관료입니다. 오른쪽도 고위 관료인데 동그라미에 있는 저분은 고위 관료인데 공무원의 옷을 벗고 장사에 뛰어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무슨 장사를 했는가? 그림 장사를 했어요. 궁중에서 나오는 고급 그림들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족 집안 같죠?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근데 저분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주인섭이라는 분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족. 여기는 아주 소박하고요. 화려하죠. 주인섭은 부인이 2분이에요. 지금 좌우에 부인이 2분이 앉아 있죠. 저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저 주인섭을 집중 연구하다가 주인섭의 족보를 봤더니 부인이 2분 등장합니다. 밀양박 씨, 강릉최 씨. 밀양박 씨, 강릉최 씨. 여러분 한 120년 전 우리 가정에 한 남편이 2 부인을 나란히 모시고 촬영할 수 있었다는 것. 지금은 뭐 하늘이 2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과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공무원으로서는 공무원 연봉 가지고는 2 부인 모시고 자녀들 저렇게 화려한 모습 취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다른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 그림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근데 주인섭이란 분이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밝힌 게 족보를 찾았고 저분이 신문 광고를 냈어요. 신문 광고를 냈는데 이게 뭐냐니까 지전, 종이 장사를 하면서 그림까지 품목으로 다루면서 돈을 많이 번 상인이 되었고요. 그 가게가 종로 3가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전. 지금은 저 가게가 바로 뭐냐니까 단성사라는 극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병풍 있죠? 저게 무슨 병풍이냐 하니까 저걸 제가 찾았는데 저걸 찾았더니 지금 오리건 대학에 가 있는 이 십장생 병풍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이 바로 여기 있던 겁니다. 이분이 궁중에 있던 걸 가게에 내다 팔려고 했는데 그게 미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미국 오리건 대학에 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아이를 한 사람 안고 있죠.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되냐 하니까 유명한 서양 화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경화백이라고요. 주경화백. 대구에서 활동을 하셨다 그래요. 대구에서. 옛날에 개성학교 미술교사도 하시고 주경화백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추상화가라고 하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제가 밝힌 내용들입니다. 아주 재밌죠. 예. 근데 세세한 건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진 속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 저 그림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준 게 사진 자료들이죠. 사진 자료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9세기 민화가 유행했던 시대 이 그림들 외국인이 가져간 거 사진들 연구를 해서 19세기에 이런 그림들이 있었다는 걸 가장 기준작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그 시대의 기준작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만 우리 민화의 실체를 우리가 온전하게 밝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중회화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여러분 이분 누구신지 모르시죠? 처음 보시죠? 예. 여러분 조자용이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조자용입니다. 21살 때 미국 유학 갈 때 이분이 조자용이시죠?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사진 찍을 때 약간 고개를 약간 이런 습관이 있나 봐요. 이 두 사진 사이에는 한 52년의 세월이 있죠. 이 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저렇게 되셨을까? 이 미국 유학 갈 때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7년 유학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건축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돌아왔더니 6.25 전쟁이 끝나가지고 전국이 폐허가 돼 있는 거죠. 건축 설계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분이 대구하고도 인연이 되어가지고 대구 계명대학교 대명동 본관 있죠. 이분이 설계했고요. 개성고등학교 그 교회하고 그 학교도 이분이 설계했고 예전에 동산병원 그 간호사 기숙사가 있는데 그것도 이분이 설계했어요. 그 간호사 기숙사가 이 탑 형식으로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자료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많은 돈을 민화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다 써버리신 겁니다. 예. 그래서 민화 수집을 한 집중적으로 20년 동안 우리 민화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하신 분이죠. 호가 대갈이라 그래요. 대갈. 그래서 매년 1월 초에 서울 인사동에서 대갈 축제라고 해서 이번에 업적을 기리는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뭘 했느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민화입니다. 순수한 민화. 그림이 약간 좀 소략하죠. 요건 뭡니까? 궁중회화죠. 그림이 좀 선명하죠. 조자용 선생은 이 두 가지를 다 민화로 얘기를 했습니다. 민화의 꾸러미 속에 이걸 다 넣은 거예요. 민화도 넣고 궁중회화까지 민화로 넣은 겁니다. 왜? 궁중회화도 보니까 작가 없는 그림이라고 외면받고 미술사에서 대접도 못 받고 저렇게 떠돌고 있는 불쌍한 그림 내가 거두지 않으면 누가 거두겠냐. 민화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궁중회화 민화를 합쳐가지고 민화로 불렀던 겁니다. 이 전통이 한 10년, 20년 오면서 서울 인사동에서 이제 그림 그리는 분들, 초기 민화를 개척했던 이 작가분들이 개념 속에는 민화 속에는 궁중회화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예,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저 같은 연구자들이 이제 이걸 객관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 민화라고 하는데 왜 궁중회화가 들어와 있느냐. 진짜 민화가 되려면 당신들이 민화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궁중회화 다 빼고 남는 거 그게 민화 아니냐. 그러니까 궁중회화와 민화의 분리론이 대두가 되는 거죠.
궁중회화 왼쪽으로 미나 오른쪽으로 딱 발라가지고 이제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미나 작가분이 나는 십장생도가 미나인 줄 알고 20년 동안 그려왔는데 그럼 이게 미나가 아니고 궁중회화인가? 이렇게 이제 좀 혼돈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궁중회화 미나가 분리가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작가분들의 경우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저걸 통합해서 미나라는 이름으로 그려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미나가 좀 부적절하면 사실 미나라는 말은 옛날 그림과 지금 그림을 같이 지칭하는 거죠. 하나의 용어 가지고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이 같이 쓴다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명칭을 분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분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협회 이름처럼 현대민화 구분해서 현대 작가들이 다루는 그림은 현대민화, 옛날 사람들의 그림은 전통민화 이렇게 일단 좀 잘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민화 그러면 옛날과 지금이 막 섞여가지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민화가 평민 화가들의 어떤 그림으로 성장하고 개척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궁중회화가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것. 그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민화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조금 쉬어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죠. 현대민화의 새로운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세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뭔가 폭발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걸 다루다가 잘 못 다뤄가지고요. 저런 폭발 같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엉성하게 된 것 같아요. 19세기 말 1800년대 말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 민화 역사에서. 뭐냐 하니까 도화서를 없애버린 거예요. 400년 전통의 궁중화원들이 일해왔던 궁중회화의 산실인데요. 도화서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 신식 새로운 국가체제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봉건시대의 어떤 좀 필요 없는 관청들은 다 정리한다는 거죠. 도화서를 없애버립니다. 해체한 겁니다. 언제? 갑오경장 때 1896년 무렵에 마지막으로 도화서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화서에 있던 공무원 화가들, 그림 잘 그리던 화가들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실업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하기도 힘들고 할 수 있는 건 그림밖에 없는데 그림을 그리는 일밖에 없죠. 그러니까 명함에 도화서 화원이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는 화가들이 명함을 쓸 데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뭐가 됩니까? 민간 화가가 되는 겁니다. 민간 화가. 민간에서 그동안 민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활동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화가들은 굉장히 좀 위협을 받겠죠. 이 분야는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있는 분야인데 여기에 화원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좀 긴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도화서 화원들이 민간 화가가 되면서 그렸던 그림들을 보니까 전통 그림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전통을 벗어나서 새로운 굉장히 창의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경향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세기 초입니다. 1900년 초 19세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들이고요. 1900년 초에 등장하는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20세기 초는 20세기 초는 벌써 1900년대에 들어왔고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직전이고 근대화에 우리가 뚜렷이 주도도 못했던 그런 시대에 민화 이런 그림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민간 화가들이 이제 도화서 화원들이 민간 화가로 활동하면서 전통적인 궁중 양식을 지속시키면서도 창의적인 새로운 회화 양식을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19세기 민화들이 굉장히 수준이 좋아집니다. 왜? 전직 화원들이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 시기에 어떤 그려지는
민화라는 그림들이 수준이 굉장히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화의 어떤 그 격이 굉장히 올라가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한말에 도화서가 문을 닫고 그 화원들이 이제 민간 화가로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그럼 민간 화가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 몇 명씩 동업을 해가지고 공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민화 같은 수요가 있는 그림들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추측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저같이 이제 민화의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어떤 얘기를 할 때 정확한 사료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상을 했는데 그 근거가 이제 제가 조사한 내용 중에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화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원희라는 사람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62년생이에요. 100년 전 1862년생인데 18살 때 도화서에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재주를 인정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도화서에서 한 30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정원 일기라고 하는 이 그 기록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왕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관직자들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니까 1900년 서원이가 39살 때부터 해가지고 49세 때까지 한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궁중에서 일어난 모든 그 그림 그리는 일에 이분이 다 참여를 합니다. 굉장히 베테랑 화가고요. 아주 그 기량이 뛰어난 1급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진 그리는 것, 진년청에서 궁중 행사하는 거, 옥보 전문이라는 거는 왕실의 그 국세 같은 거 있죠. 도장 새길 때 그 도장 문자 도안을 화원들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감 들어가는 일들은 화원들이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진에 또 참여하고 기로서 국가 원로들 기념 촬영하듯이 또 기록화 그려주는 것, 기장 기화는 궁중에 깃발 있죠. 깃발 도안도 화원들이 다 해주고 중요한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까지 기록이 있고 그 다음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좀 일찍 죽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 8년 뒤에 이 사람이 1918년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무슨 광고인가 하니까 제가 조각사 김춘배하고 둘이 동업을 해가지고 이교당이라고 하는 공방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림 필요하신 분들, 특히 진체 화병, 채색으로 그린 병풍, 장식용 그림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하시면 직접 제조 판매하오니 경향 각지 서울과 지방에 계신 여러분들 속속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광고를 냈습니다. 서울 소공로 가장 그 첨단 거리에 가게를 딱 이렇게 김규진이라고 한 사람이 낸 게요. 고금 서화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갤러리입니다. 그 옆에 점포를 얻어가지고 영업하는 사무실을 내고 그림 그려내는 공장은 딴 곳에 또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원이는 워낙 베테랑 화가고 대가니까 자기 밑에 전직 화원들도 배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네가 그리고 이건 네가 맡아서 그리고 이런 건 내가 손을 좀 볼 테니까 내가 그린 걸로 해서 판매해라 뭐 이렇게 이제 다 그렇게 운영이 되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록은 그런데 그림을 봐야죠.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저분이 그렸던 그림이 미국 크리스티 경매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백동자도 잘 그렸습니다. 멋지게 그렸어요. 근데 이거 언제 그린 거냐?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여기에 때 묻은 것처럼 보이는 여기에 보니까 서원이라는 자기 인장을 쪽에 딱 찍어놨어요. 도장을. 그래서 이게 서원이라는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린 걸까요? 공방 개업하고 나서 그렸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이전에 화원 시절에는 화원은 자기 그림에 자기 도장을 못 찍습니다. 이건 자기 작품이 아니거든요.
왕이 보기 위해서 그냥 화원으로서 그려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도장을 못 찍어요.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자기 브랜드가 필요했던 시절이라는 거죠. 자기 브랜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도장을 찍으려면 이런 데나 좀 마당 같은 데 넓은 데 찍으면 되는데 왜 여기 숨겨서 찍었을까요? 이분은 40평생 동안 그림 그려놓고 도장 한번 찍은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프리랜서가 되어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남겨야 되니까 도장 찍는 게 어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구석에 찍어 놓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은 서원이가 공방을 했고 도장을 몰랐더라면 이 그림은 당연 19세기 궁중회화로 분류가 되는데 실제 그린 거는 1918년도쯤 됩니다. 1918년도, 20세기 초에 그린 거죠. 그러니까 서원이는 뭡니까? 정통으로 그려오던 걸 계속 그린 겁니다. 저분은 뭐 내가 창의적인 그림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궁중회화의 전통과 자존심은 내가 지키겠다 이겁니다. 끝까지 궁중회화를 그려간 거죠. 모사에 모사를 거듭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20세기 초 화단에는 이 전직 화원들 민화계에는 보수와 진보가 같이 공존합니다. 이 그림 세계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는 거죠. 서원이는 이제 보수파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서원이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18살 때 들어와가지고 20대, 30대, 40대 도화주사로 승진을 하고 40대 초에 어진도 그리고 49세까지 30년, 18살 때 들어와가지고 30년 봉직을 하면서 수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한계가 뭡니까? 궁궐 도화서 밖은 나오지 않고 궁궐 담장 안에서만 그림을 그린 거죠. 아주 폐쇄적인 환경 안에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서원이하고 똑같이 나이가 같은 사람 중에 여러분 근대 동양화의 대가인 안중식은 61년생이에요. 서원이는 62년생이고 한 살 차이 납니다. 안중식도 20살 때 제도사에 뽑혀가지고 중국에 파견을 갑니다. 제도사는 뭐냐 하니까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와야 되는 건데 가서 최신 기계, 무기 이런 것들 그림으로 도안을 다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와가지고 분석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그림 잘 그렸던 화가예요. 근데 안중식은 20대, 30대 중국 등지를 다니면서 그림도 배우고 안목도 키우고 40세 때는 들어와서 뭐 서화협회 활동하면서 조석진과 쌍벽을 이루고 작가로서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41세와 2세 때 궁중에서 만납니다. 서원이와 안중식이 만나요. 고종 황제 어진을 그리는데 누가 얼굴을 그릴 것이냐, 누가 주관화사가 될 것이냐를 놓고 다투는데 결국 안중식이 주관화사가 됩니다. 주관화사는 얼굴만 그리고요. 수종화사는 몸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동참화사는 배경을 그리고요. 어진 그리는데도 화가들의 등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중식이 1등급 맡은 거고요. 서원이가 수종화사 부수적인 일을 맡았던 거예요. 안중식이 궁중회화와 자기 그림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작가적인 역량의 폭이 넓었던 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안중식은 그래서 47세부터 딴 거 안 하고 그림에 전념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한 10년 뒤에 세상을 떠나고요. 서원이는 57세 때 이교당을 개업해가지고 한 10년 이상 더 활동을 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궁궐 안에서 궁중회화만 평생 그려온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작가? 장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안중식 같이 저렇게 자유롭게 그림을 배우면서 작가로 성장한 사람은 당연히 작가죠. 서원이는 우리가 장인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안중식은 작가라고 불러야 됩니다. 장인과 작가의 차이가 뭡니까? 장인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무수한 자기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그 전통을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민화를 그리는 분들 중에서 궁중회화를 모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이게 내 적성에 맞고 내 취향에 맞기 때문에 나는 창작 같은 거 관심 없고 모사만 그냥 하고 싶다. 그것도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존중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작가라고 부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장인으로서의 길을 가는 분이라고 평가를 해줘야 되고요. 예. 작가는 여러분들 창작, 자기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죠? 자신의 어떤 창조적인 감각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작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장인과 작가, 그래서
옛날 궁중화원들은 궁중식 그림만 계속 그린 사람들은 우리가 장인으로 불러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안중식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안중식의 백악춘효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거든요. 경복궁을 그린 거예요. 앞에 육조거리가 있고 뒤에 백악산이 있죠. 시대는 일제강점기로 들어갔습니다. 우울하죠. 이 그림 속에 이 경복궁은 이미 대한제국과 멸망함과 동시에 저건 이제 지나간 시대의 유적이고요. 암울한 시대가 되었지만 백악산을 보니까 봄도 오고 새벽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 조선 건국의 상징인 백악산에 새벽도 오고 봄이 오듯이 언젠가는 이 시대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올 것이다. 여명이 올 것이다. 그 내용을 이제 이 그림 속에 담아 넣은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근대 작가로서의 현실 인식 같은 것들을 그리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원희는 뭐 19세기가 됐든 20세기가 됐든 일제강점기가 됐든 계속 그려오던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안종식 같은 작가도 필요하고요. 서원희 같은 작가도 필요합니다. 서로 공존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양한 역할들을 저분들이 이제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런 이제 보수파를 떠나서 그죠? 새롭게 전통에서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이제 창의적인 민화를 추구했던 작가들 등장을 합니다.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도화서 화원, 전직 화원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김해 동양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우환 컬렉션에 있는 건데, 야, 여러분 책가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그림 보셨죠?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야,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전까지 책가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형록 계통의 오른쪽 같은 그림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오른쪽은 벌써 19세기에 끝난 겁니다. 19세기 양식. 이거는 20세기 초라고 저는 보는 거죠. 1900년대 초. 이런 그림은 19세기에 나올 수 없는 그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도화서를 나왔던 전직 화원 화가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자기 그림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중에 누군가 정말 재능 있는 화가들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한 거죠. 굉장히 창의적인 겁니다. 이 창의적인 것의 핵심은 뭘까요? 저 사람들이 저런 그림을 가능하게 했던 그 창의적인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정신일까요? 아이디어일까? 손끝의 테크닉일까? 뭘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탐구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림 한번 보십시오. 동물이 등장하고요. 뭔가 이게 화병에 꽂히는데 그냥 뚫고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서가인지 서가가 아니에요. 이게 서가가 아닙니다. 마치 확대경처럼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저런 칸들을 통해서 책가의 이미지를 이것저것 막 조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창의적이죠? 이 작가들 이런 어떤 창의적인 시도를 내가 나만의 책가도를 가지고 나만의 그림으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죠. 그동안 책가도는 모사는 많이 해봤다. 궁중 그림들의 경험은 많이 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내가 내 그림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사람은 무엇을 고민했고 어떻게 그걸 풀어갔을까? 아, 이런 걸 어떻게 좀 바꿔서 내가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그림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창작의 첫걸음을 이제 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직 궁중 화원들의 성과라고 보고요. 그럼 민간 화가들은 뭘 했을까? 이 사진으로부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 뒤에 저 병풍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뒤에 병풍을 찾으려고 10년을 찾았습니다. 10년. 뭐 찾은 게 아니고 나타나기를 기다린 거죠. 그냥 10년 동안. 그물을 쳐놓고 그물에 걸리기를.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그물에 걸렸어요. 저게. 이 사진 속에 저 미나를 보니까 굉장히 재밌죠. 책은 하나도 없고 물건들밖에 없어요. 야, 희한하다. 그래도 뭔가 고위 관료 집안에 하나 있는 책가도 그러면 그래도 품위 있게 책이 들어가야지 왜 저런 물건만 저렇게 모아놨을까? 그럼 민한데
이 고위 관료집에 왜 민화병풍이, 궁중회화병풍이 있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그래서 저 그림을 제가 10년을 기다렸는데 어디 있었냐 하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가 발견을 합니다, 이거를. 근데 왜 그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걸 내가 다 털듯이 털었는데 못 봤을까? 이건희 컬렉션에 있다가 들어온 겁니다. 삼성미술관에 이건희 컬렉션을 있다가 그게 국립박물관으로 들어올 때 들어온 거예요. 6폭 병풍인데요. 액자에다가 그냥 통으로 이렇게 장황을 한 겁니다. 6폭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저 그림이요, 이분이 앉아있는 그림하고 똑같은데 이 그림은 8폭이고 아까 그건 6폭이에요. 2폭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폭은 안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렇게 맞아요. 중간에 저걸 맞추는 복잡한 과정은 제가 다 빼고요, 결론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흑백으로 봤던 그림 속에 제 찾았던 그림을 딱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딱 됩니다. 굉장히 우아합니다. 민화인데 소략하게 그렸는데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물감 많이 쓰지 않죠. 그리고 뒤쪽에 뭐 투시도 뭐 이런 거 명암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고요. 비교를 딱 해보니까 왼쪽 그림들하고 비교, 뭐 뒤에 이거 받침도 없어요. 배경도 없고. 그리고 이 칸을 구해가는 것도 이게 뭔가 안 맞습니다. 화병이 있고 식물이 있는데 이 칸을 뚫고 올라가고요. 이 칸도 이 칸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합리적인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을 무시하면서 자유롭게 물건들이 막 놓여 있는 겁니다. 요 조그만 안에 있는 게 바둑판이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투시법 이거 다 치면은 바둑판이 저렇게 놓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 이게 뭔가 이 공간을 사실적인 시각이 아니라 실존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이미지를 빌려가지고 평면 속에서 재배열해내가지고 뭔가 조형적으로 추구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고 굉장히 자유롭게 뭔가 재구성을 한 건데, 이런 그림이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민간 화가들의 어떤 수준 속에서 이런 새롭게 기존 책가와 달리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렸던 그림들이 출발했고, 그런 것들이 더 성장, 발전하면서 20세기 초에 이런 그림이 탄생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림의 탄생에 있어가지고 전직 화원들만 애썼고 민간 화가들은 뭐 아무것도 못했다 이게 아니고, 민간 화가들도 충분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민간 화가 공중 전직 화원들이 같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활동을 했구나 하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이 그림은요, 20세기 초에도 이런 그림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4점 가지고 학술 대회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그림입니다. 이거는 거의 현대 미술의 수준이에요. 어떻게 공중에 이런 화분들이 뒤쪽에 밀려나 있고, 야, 그래서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걸까? 그 이전 단계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김정은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창조는 편집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새로운 편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편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병 있는 거 뒤에 갖다 놓고, 학 있는 거 여기 두고, 중간에 뭐 이런 거 집어넣고, 편집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편집이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걸 뒷받침하는 감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 근데 편집만 한다고 해서 다 창조적인 건 아니죠. 그죠? 예. 얼마나 창의적인 그 내공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편집이라는 것은 미나 그리는데 편집이란 말 많이 씁니다. 그죠? 물건의 위치를 바꾸고, 차용이란 말도 많이 쓰죠. 모티브를 빌려와 가지고 배치를 하고 넣고 빼고 바꾸고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이런 그림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 그림도 보니까 책거리인데 이거 20세기 초로 봅니다. 19세기 말, 19세기 아주 말 아니면 20세기 초. 동물들이 다 등장하죠. 신성한 동물들입니다. 저 동물들의 역할은 사람들의 어떤 소망과 희망과 바람을 진행시키고 이루어주는 그런 상징,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기린이 하나 나오죠. 요거 잘 보시고요. 또 다른 그림입니다. 앞에 거하고 비슷한데 여기도 기린 하나 나옵니다. 기린 두 개를 갖다 붙였어요. 자, 책거리 속에 동물 들어가고 기린 있고 화병 있고 수석 같은 거 있죠. 돌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 저렇게 그려왔어요. 그려왔는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저걸 획기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뻥 튀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튀겨낸 거죠. 뻥 튀긴 거죠. 편집을 바꾼 거죠. 앞에 내고 뒤에 내고 이거는 공간을 뻥 뚫리고 뒤쪽에 화병을 공중에 올리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했을까요? 정말 저 현대적인 감각입니다. 저거 혹시 1970년대에 누가 그린 건데 미나로 둔갑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은 20세기 초가 맞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야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 학을 그린 것도 그렇고요. 예. 놀라운 창의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데서 뭔가 하나 새롭게 탁 저렇게 이제 도약을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그림이 이제 그런 새로운 경향을 얘기해 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린지도 알 수 없고 그 작가에 대한 어떤 생각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전개가 안 되는 거죠. 추정밖에 할 수 없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안중식이 그렸던 그죠? 예. 멸망한 대한제국기의 상징인 경복궁을 놓고 그러나 희망의 상징인 백악산이 뒤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을 그린 작가도 오른쪽 안중식과 못지않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 책거리와 이 꽃 같은 거는 행복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았던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모든 이 책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시험 합격해서 관료로 성장해서 그죠? 어떤 출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행복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멀어져 갔다는 겁니다. 행복이 저 뒤쪽으로 밀려나 버리고 그 중간에는 시련의 어떤 이미지, 뭔가 우리 시대에 어떤 시련이 드리워져 있다는 그 이미지. 근데 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땀을 바쳐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이 서수들이 신성한 동물들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줘서 멀리 가 있던 저 행복한 세상을 다시 우리 가까이 오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과 의미를 이 그림 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림이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의 뭐 저거하고 같아요. 뒤쪽에 있는 백악산이 뭔가 이런 앞으로 이제 우리 시대에 가까이 와야 될 행복의 조건들,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암울한 시대의 상징들,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현실적인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상징들, 이렇게 또 한번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게 현대미술 중에 대페이즈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이미지를 갖다 놓는 거죠. 이 산 속에 왜 바나나가 저렇게 등장합니까? 그죠? 이 공간 속에 사과가 꽉 차 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엉뚱한 걸 이미지를 배치해 놓고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인 충격을 줘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 대페이지망이라고 하는 현대 미술의 어떤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굉장히 놀라운 현대적인 발상이죠. 안중식이 저런 걸 그리고 서원이가 이런 걸 그릴 때 이런 그림이 등장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근대 1920년대 이후 동양화단에 청전 이상범이 풍경화풍으로 산수를 그리고 이색 화풍이라고 할 수 있는 저런 특이한 그림들이 등장하고 또 문인화라고 하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하던 이 시기에 이런 그림이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중요한 그림들을 왜 우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저 의미를 좀 적극적으로 캐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저 그림의 위상을 평가해 줄 수 있는 노력을
왜 기울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 근대 회화사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대단히 놀랄 만한 현상이라는 거. 그런 그림들이 민화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 한국미술사, 한국회화사를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우리 구한말, 그 짧은 기간에 있었던 저 민화의 존재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런 창의적인 그림들을 이제 새로운 21세기 양식으로 이제 창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20세기 초 1900년에서 1940, 50년 동안 현상을 보면 전통과 창작이 공존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민화화단을 보시면 전통과 창작이 함께 가죠. 그죠? 전통을 모사와 그 다음에 창작이 함께 가야 된다. 무슨 동행 이런 의미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 150년 정도 똑같습니다. 이 두 그림 가지고 고민을 한 거죠. 서원이라든지 궁중회화의 후손들은, 화원의 후손들은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전통이 가는가 하면 창작은 우리가 그동안 도화서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고 싶었던 개성 한 번 발휘하지 못하고 궁중회화에 우리가 헌신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작가로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서 작가로서의 어떤 창의적인 그림으로서 역사에 남기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작가들이 밑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통으로 가시겠습니까? 창작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전통도 섭렵해야 되고 창작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여러분들은 궁중 화원이 되고 싶나요? 민간 화가가 되고 싶나요?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궁중 화원의 어떤 역량도 체험해야 되고 또 이런 작가로서의 어떤 창작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여러분 그래 한번 보십시오. 19세기 전반기에 이런 그림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민화의 유행기였고요. 20세기 초에 이런 그림들이 유행을 했어요. 유행기죠. 21세기 초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그림으로 유행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보니까 민화의 유행은 1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민화 유행 100년 주기설 맞죠? 19세기 초, 20세기 초, 21세기 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20세기 민화의 전통과 창작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잠깐 건너뛰고요. 자, 여러분 1970년대 이 시대 이렇게 해왔고요. 20세기 초 설명했죠. 6.25 전쟁 끝내고 1970년대 조자용 선생이 등장해가지고 민화와 궁중회화를 아주 가깝게 결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8, 90년대 이제 그 작가들이 초기에 이제 민화를 가르치고 그리던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활동하면서 뭘 잘했냐 하니까 이 제자들 양성을 잘 한 겁니다. 그림을 배우는 인구들을 잘 길러낸 거죠. 모사의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또 지도자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또 모사의 어떤 전통을 이어가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또 지도자가 되고 제자가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민화가 급속도로 저변 확대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민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된 건 뭡니까? 모사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한동안 민화의 어떤 그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모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사를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모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창작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민화가 가야 될 하나의 방향으로 또 설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있었던 제가 모사, 방작, 창작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사 많이 해보셨죠? 한 10년 전 월간민화에서 이런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요즘 민화계에서 모사와 창작에 관한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사와 창작. 제일 큰 게 이건데요. 뭐라고 하니까
미나를 공부하는 동안은 모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초과정으로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창작으로 가야 된다. 이게 한 42% 정도. 예. 그 다음이 뭡니까? 전통 미나의 개성과 재현도 미나를 그리는 중요한 목적이므로 모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맞는 말이죠. 22%. 그 다음에 창작과 모사 둘 다 미나의 중요한 분야이므로 어떤 것을 하든지 개인이 선택해야 될 일이지 어느 것도 옳고 그르다고 할 수는 맞는 말이죠. 예.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것보다 모사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 이분은 계속 모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른 작품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미술품이라고 할 수 없다. 모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2%. 소수의 의견이지만 2%또 생각을 갖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대로 베끼는 것, 그러니까 모사는 가짜 그림 만들려고 그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부정적인 목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모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죠.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본을 똑같이 베껴 그리면서 원본의 화법을 체험하고 학습해서 나의 역량으로 가지고 오기 위한 노력이죠. 모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배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체험하는 게 가장 좋아요. 미나를 통해서 미나를 배울 수 있는 길로 들어와서 미나 베이스로부터 그림을 출발하시는 분들은 모사를 해서 모사로부터 많은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궁중모란도 뭐 한 몇 점 그리면 실력이 껑충 뛰죠? 저도 그걸 한번 그려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곡선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거 한번 그려보니까 그 다음부터 그림을 볼 때 그 곡선밖에 안 보입니다. 야, 이 곡선을 어떻게 그었나 싶은 게. 그리고 십장생 병풍 같은 거 하나 그려보시면 실력이 일치월장하죠. 팍 뛰어오르죠. 예, 이 모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 그림도 이제 모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모사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를 들어 책거리를 그린다고 할 때 요즘 그 책거리 그리는 초본 있지 않습니까? 초본을 그냥 복사해가지고 다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다 그려봐야 됩니다. 좀 어색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그려봐야 돼요. 그리는 과정이 그 대상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초상화 그릴 때 한번 보십시오. 이 화가가 이 선 하나 제대로 하려고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습니까? 이 보이죠? 야, 턱이 너무 두껍다. 턱선 좀 줄여라. 좀 줄였잖아요. 그죠?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런 작업처럼 완성된 건 저걸 볼 수가 없죠. 이 초본 과정에서 많은 그 방황과 고민과, 그죠? 성공과 실패를 거듭해야만 그게 작가적인 역량으로 굳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물론 좀 바쁘고 부족하지만 빨리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프린트한 걸 쓸 수는 있어요. 한두 번 쓸 수는 있지만 그게 만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만연하면은 여러분 초본을 여러분 손으로 그려보지 못하고 복사본만 썼죠. 그럼 초본을 가지는 그림을 다 하고 내가 창작으로 나가겠다 그릴 때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내 손이 그걸 똑같이 옮겨 그릴 수가 없어요. 훈련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아이고 나는 창작이 안 되겠네. 그냥 모사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불행한 결정을 또 내리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묘력을 증진시키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동덕여대에서 그 지도했던 대학원생이지만 이 다 작가들입니다. 김강미라고 한 작가인데 모사를 아주 완벽하게 했어요. 아주 꼼꼼하게 했고요. 이건 내가 어느 강연에서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모사할 때 대부분 궁중회화를 가지고 모사를 하죠. 민화 가지고 모사하는 분 잘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궁중회화가 여기에도 있지만 매우 객관적인 그림입니다. 이 화원화가의 개성이라는 게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가 좋아요. 궁중회화를 한번 그려보면 거기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려운 난이도 있는 부분들을 내가 다 코스별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선, 채색, 묘사력 이런 것들을
학습 효과를 굉장히 높여주는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고요. 민화는 왜 모사를 하지 않는가? 그 민화는 민간화가의 감성으로 한번 걸러진 그림들이거든요. 한번 걸러진 그림들입니다. 남의 감성으로 한번 여과시켜 놓은 그림을 내가 굳이 그걸 또 내 감성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는 거죠. 객관적인 그림을 통해서 내 감성을 한번 나중에 투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궁중회화를 보면 굉장히 학습 효과가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궁중회화를 모사하게 되면 실력이 일치월장 굉장히 신속하게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그립니다. 자를 대가지고 선을 긋고요. 꼼꼼하게 그려요. 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사는 여러분, 모사의 과정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방작입니다. 여러분, 방작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원화가 있으면 50%는 그 원화를 따르고 50%는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예요. 100%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면 실패할 확률이 많으니까 50%는 고정 그림에 걸어두고 가는 거죠. 그게 방작입니다, 여러분. 이 방작은 창작의 단계를 가기 이전에 반드시 거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강미 작가가 방작을 했어요. 다산 마중이라고 해서 다산 정약용을 스토리로 해서 이제 책가도를 그리는데 장막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다산 정약용이 썼던 책들을 전부로 세워가지고 표지를 다 적었어요. 제목을. 요거 아주 괜찮은 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책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유학자들이 보면 경노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책이 장식물이죠. 책 위에 화분 올려놓고 물건 올려놓고 책이 무슨 받침대입니까? 책가도를 그린다 그려놓고 책의 가치는 하나도 표현하지를 못한 거죠. 이 김강미 작가는 그렇지 않았으면 책을 딱 세워가지고 이 책의 가치는 이 책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해서 다 적은 거죠.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방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제 계속 책거리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작하는 과정이고요. 많은 책가도가 물감을 너무 진하게 써요. 온데 너무 열심히 그리는 겁니다. 보면 막 눈이 피곤해. 눈이 어디서 쉬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야, 이 물감의 톤을 좀 낮춰보자. 톤만 낮춰도 뭔가 신선한 그림이 되지 않겠네 해서 톤을 아주 낮춘 거예요. 도자기하고 책 이미지만 넣어가지고 한번 낮춰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 좋은데 이 그림이 작가 당신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야지. 당신의 메시지가 담겨야지. 여기서 당신이 얘기하고자 한 게 뭔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미를 책거리에 반영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에 있어가지고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들, 함께 있던 물건들, 이런 것들을 쭉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들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그래서니 이 구두 말이죠. 구두 요거. 여성들 신는 구두. 요거는 자기가 처음 20살 때 구두를 신었을 때 그때의 어떤 그 생각들, 그걸 의미하고, 요 꽃은 옛날에 소꿉놀이 할 때 썼던 무슨 꽃. 그러니까 요 물건들 중에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살아온 스토리와 관계없는 것들은 없는 거죠. 다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책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거리는 욕망의 진열대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물건들, 갖고 싶은 물건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표출하는 게 책거리인데, 이 그림은 자기 인생의 진열대죠. 살아온 역정의 진열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접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가지고 또 고민하면서 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작가가 책거리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원작을 가지고 모사도 하고요. 방작도 하고, 이 방작의 힘을 빌어서 이제 창작으로 가는 거죠. 단계적으로 가면서 이런저런 하고 싶었던 걸 시도하는데, 최근에 책거리가 아주 좋아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오늘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사진을 만들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못 넣었는데,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사 열심히 하다가 창작으로 가는 단계에서 요 방작, 요거 한번 해보면 정말 괜찮습니다. 책가도가 10칸이 있다면 처음에 8칸은 있는 거 그대로 그리고
한두 칸은 빼내고 내가 그리고 싶은 물건 그려 넣어서 그리면 되는 거죠. 예. 임진성이라고 하는 대학원 작가인데요. 이게 원그림입니다. 똑같이 모사를 하고 방작을 했는데 저렇게 했어요. 똑같이 하지 않고 좀 바꾼 거죠. 복잡한 건 실루엣만 따고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좀 단순화시킨 거죠. 저렇게 해가지고 창작으로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재구성을 하는 거죠. 책을 완전히 뭐 도형처럼 만들고 구슬 같은 게 또 들어가고 해서 자기는 이거 모사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과정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스파트를 받아가지고 이런 그림들도 자기식으로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성들의 원리를 자기가 재구성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물건을 다시 재배치를 하면서 저렇게 만들어내고요. 저래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이 마블 책거리라고 해가지고 구슬 같은 게 뭐가 들어가요. 이것도 자기 컨셉이 있는 겁니다. 컨셉이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책가도 작가로 이제 첫 발을 떼가지고 작가로 이제 데뷔를 한 거죠. 대학원에 들어와서. 그래서 중요한 건 모사 방작 거쳐서 왔지만 이렇게 오면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면 컨셉이 중요하죠. 컨셉.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신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그 이야기가 이 그림을 보는 감상자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컨셉만으로도 감상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책거리 그리다가 뭐 심심해서 원형 몇 개 넣어봤는데 이 그림이 되네요. 물론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책거리를 그리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책거리를 그리는 이유는 뭐냐? 이 시대에 21세기에 책거리를 그림으로써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작가로서의 나의 소신이 뭐냐? 이건 늘 고민해야 됩니다. 캡션이 아니고 컨셉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컨셉을. 예. 그런 고민이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민화의 과제라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붙인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명칭은 민화, 현대민화 이렇게 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 현대민화협회 박승원 국장님께서 현대민화라는 용어 아주 잘 쓰셨어요. 현대민화협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누가 현대민화협회 만들어야 되겠다면 안 돼요. 여기서 먼저 썼기 때문에. 그죠? 현대민화, 그 다음에 뭐 딴 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현대민화라는 용어가 지금 많은 창작하시는 분들에게 창작민화, 현대민화 이런 용어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민화는요, 1950년 이전까지로 봐야 되고요. 현대민화는 저는 한 1990년, 요건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2000년 이전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잡아야 되고 옛날 민화의 민자는 백성민자입니다. 지금 민화의 민자는 우리 국민, 시민, 보통 사람들 누구나 그릴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 그림으로서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옛날 신분 사회에서 백성들, 평민들의 그림이었다. 그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했다. 이게 옛날 민화인데 지금 우리의 민화의 민자는 그게 아닌 거죠. 누구나 보통 사람 누구나 그릴 수 있고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그런 열려있는 그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성향이 어떻게 다르고 범위는 전통 민화는 궁중회화 빼고 민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민화는 궁중회화 민화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궁중회화 민화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명칭이 좀 깔끔하진 않아요. 그러나 현대 민화 속에는 궁중회화 민화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경우를 보더라도요. 명칭이 100% 맞는 명칭은 좀 드물어요. 뭔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명칭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정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길상적 소재가 민화에 들어갔지만 지금 길상적 플러스 이외에 다양한 스토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민화는 전통 민화는 포크 아트로 불렀는데 현대 민화는 그냥 MINWHA 민화라는 그냥 고유명사로 불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제가 한번 정리를 했고요. 2022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의 채색화전을 했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고 또 뭐 문제 제기도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획이 잘 된 것 같아요. 궁중양식 전통미나 들어갔고요. 설치미술도 들어갔고요. 서양화, 동양화 들어갔죠. 서양화 중에서도 미나의 모티브를 차용해가지고 이 작가는 자기 그림이 미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채색화이긴 한데 이런 그림들, 동양화도 마찬가지고요. 문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대 미나가 들어갑니다. 미나 작가들 그림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공존하고 같이 경쟁하고 같이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나를 채색화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면 수긍은 갑니다. 그런데 이 미나 베이스로 이 채색화 중에는 동양화를 기반으로 채색화를 하는 분도 있고 서양화를 베이스로 한 분도 있고 현대미술, 미나도 그 중에 한 분야죠. 미나만 채색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채색화는 자유로운 개성으로 새로운 그림을 열어가는 그 그림 장르의 집합의 영역이죠. 이게 전체를 아울러서 채색화라고 불러야 되지 미나만 쑥 빼가지고 미나 이꼬르 채색화 이러면은 다른 그림들은 뭐냐는 거죠. 문제 제기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나만 채색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채색화라고 부르고 싶은 그 이유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뭔가 다른 용어의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나라는 용어를 그냥 계속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나라는 용어를 바꾸려고 한 10년 이상 시도를 해왔는데 어느 용어도 대체를 못했습니다. 대체를 못했어요. 그만큼 미나 두 글자가 우리 그림을 그리는 한국인의 어떤 정서 속에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현대미나 작가층을 보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이 미나가 이 작가층을 보면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입문 과정에 작가층이 있죠. 많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배우면 작품을 그릴 수 있고 뭐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몰려 있죠. 입문 과정에서 수년을 거쳐가지고 모사도 경험하고 창작으로 가는 작가들은 전문 작가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죠. 예, 요 사이에도 계시고 그죠? 예, 올라가신 분도 계시겠죠. 이쪽은 이제 월드 클래스죠. 상위 그룹 작가층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미나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서 또 치고 들어오는 영역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술대학 출신 전공자들이 또 들어옵니다. 서양화, 동양화, 응용미술, 뭐 디자인 하신 분들이 들어오죠. 마치 구한말에 민간 화가들이 있는데 전직 화원들이 들어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구도가.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미나 베이스로 하신 분들하고 전공자들하고 들어오면 경쟁이 돼요. 전공자들이 하지 못하는 걸 또 미나 베이스를 한 작가들이 해내고요. 그들이 못하는 걸 작가들이 또 해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 또 서로 어떤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면서 많은 좋은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작가들도 나오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공 작가들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동양화, 서양화를 그렸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림들을 가지고 미나 분야로 들어와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조금씩 만들어냅니다. 그 조금씩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미나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미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확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거는 김성호 작가라는 분이 그린 책거리 같은 그림인데 이분은 서양 화가이고요. 이분은 미나에서 뭐 모티브를 가지고 왔지만 본인은 미나 작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미나 작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책거리를 가지고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고요. 신책가도 해가지고요. 또 책가도 기존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또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책가도를 차용해가지고 현대미술의 한 분야로 갖고 가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미나 베이스가 아니고
서양화 현대 미술 베이스로 이제 가는 분들입니다. 차용을 해서 가는 거죠. 이런 분은 정해나 화백이라고 그린 건데 이것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새로운 감각 느껴지죠. 예. 이런 분들도 이제 새로운 그 틈새, 많은 작가들이 모여 있는 그 틈새를 통해서 자기 개성적인 그림으로 이제 살아나가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역시 미나 작가로 분류되지는 않는데 나름대로 미나의 어떤 요소들을 차용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미나를 베이스로 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베이스에서 미나를 차용하는 작가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이 책가도를 역사적인 주제 가지고 꾸민 겁니다. 창경궁 책가도라고 해가지고 창경궁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다 배치를 해서 그린 겁니다. 이런 책가도도 가능하죠. 예. 나는 어느 문학 작품 가지고 책가도를 만들겠다. 나는 어떤 음악을 가지고 새로 편집을 해가지고 음악적인 율동을 책가도 속에 집어넣겠다. 이런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건 뭘까요? 뒤주. 사도세자. 예. 국가고단성에 올려놨죠. 이런 사건들. 왕후의 무슨 모자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딱 해가지고 창경궁의 역사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전달하는 이런 것도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현대미나 장르의 극복 과제가 뭐냐? 화법의 확장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미나는 보면요. 전부 색과 채색으로 표현을 한 굉장히 경직성이 견고한 그림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형태가 선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구획이 되는 거죠. 선 긋고 채색하는 거 이게 다죠.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이제 한동안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전시되고 평가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공필화 위주로만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좀 회화적인 분위기. 여러분 회화적이란 말이 뭡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 미술사학의 원조 독일의 벨프린이라는 사람이 르네상스 회화하고 바로크 회화를 비교하면서 미술사의 중요한 원칙을 얘기합니다. 선적인 것에서 회화적인 것으로.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림들은요. 전부 선과 채색으로 다 들어가죠. 여기 뭐 강조하고 생략해야 될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미나 분위기하고 비슷해요. 근데 바로크 시대에 가면 딱 중요한 중심적인 것에만 집중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흐립니다. 이렇게 흐려. 이게 회화적인 거죠. 회화적인 건 뭡니까? 규칙적이고 규격적인 것이 아니죠. 손의 터치라든지 손의 속도라든지 터치의 흐름이라든지 자기의 감성을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런 자유로운 필치, 선, 터치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민화에서도 저런 것들이 저런 방향으로서의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리건 대학의 십장생도인데요. 요걸요, 한 대여섯 명 화원들이 공동작업으로 그리는데요. 절대 자기의 개성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성은 딱 접어놓고요. 이 그림의 매뉴얼대로만 그립니다. 그러니까 화원들은, 궁중 화원들은 자기의 개성을 극도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100%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뭡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 못 그린다는 겁니다. 딱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그려야 되니까 작가가 자기 좀 기분도 내고 싶은데 허용이 안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디테일을 보시면 필력이 이분이 엄청납니다. 지금 필력이. 이 선들 지금 한번 보세요. 굉장히 굵죠? 보통 미나 같으면 철선 같은 선으로 똑같이 긋고 채색해버립니다. 이 그렇지 않죠. 선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보통 바위 그리면 색깔이 매끈한데 여기는 약간 갈필 같은 느낌이 들어가죠. 약간 터치 같은 게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슴의 밀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수십 배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모사해서 이 화원 화가를 내가 극복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사한 거 사진 찍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이 그림 못지않다 그러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그림의 밀도, 이 필선의 밀집도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림이죠. 이렇게 수십 배 확대한 겁니다. 어설픈 그림 같으면요, 먹선 끊어지고 물감도 번지고 터치도 뭐 그죠? 지저분하게 보일 텐데 탄탄하죠. 이게 바로 내공 있는 화가의 실력이라는 거. 여러분 이 바위 그리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회화적입니까? 이런 데 보면요, 근분을 섰는데 그냥 터치 툭툭툭 넣었죠. 이런 데도 이렇게 색깔의 변화도 주고요. 터치도 넣고 선도 굵잖아요. 그죠? 이런 변화를 좀 줘야만 완성하고 나서 멀리서 보면 그림이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림이 탁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철선묘를 쓰고 물감을 바르면요, 그림이 나약해 보이죠. 물론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가야 되는데 궁극적인 단계는 저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겠다. 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은 디테일을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야, 여러분 이 공중회하고요, 이 민한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봉황 맞나요? 닭을 그려놓고 봉황이라고 해도 지금 뭐 봉황인데 자유롭죠. 근데 저는 처음에 지금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그림들 모사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화가의 감성으로 한번 걸러진 건데 굳이 남이 먹다 걸러놓은 걸 내가 먹을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여러분 저것도 모사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모사 내지 방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은 어떤 기분으로 저렇게 그렸을까 하는 걸 한번 체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모범적으로 다 사실적인 그림만 가지고 모든 그림을 성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약간 변형시키고 어린애 같은 저런 조형성, 그 아무 정말 순수하게 물들지 않는 그런 형태감, 좀 어수룩한 그런 묘사 같은 것도 해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같은 그림도 한번 방작 내지 한번 이렇게 필치를 체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학 화백, 이 공중 모란돌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주 자유롭죠. 똑같은 게 없어요. 꽃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자유로운 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저리 바로 갈 수는 없고요. 이런 과정 좀 거쳐야 됩니다. 그죠? 거치고 한 부분만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확신이 서면 이제 과감하게 가는 거죠. 가볼 수 있는 거죠. 예, 서울에서 미나 그리는 작가 중에 박하경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공필학 아니죠? 그죠? 자유롭게 그립니다. 색감도 쓰고 한데 자유로운 만큼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사하고 객관적인 거 그림 그리고 방작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는 거죠. 굉장히 회화적입니다, 여러분. 그죠? 한번 보세요. 먹선 끊고 곱게 채색하고 하지 않더라도 막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그리면서도 색감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보는 사람에게 아주 즐거움을 주죠. 이런 그림도 앞으로 우리 미나 범주 내에서 물론 이 박혜경 작가께서 잘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데 새로운 또 하나의 범주를 넓혀가는 그런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효순 작가라는 분은 책거리를 이렇게 또 그립니다. 새로운 감각이죠. 오른쪽처럼요. 아주 새로운 감각이죠. 간략하면서도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거. 예, 이런 그림도 한번 보세요. 먹선이 없죠. 다 선과 면으로, 면과 색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기물도 들어가고 약간 이 콜라주 기법을 쓴 것 같아요. 저런 창의적인 방향도 우리 미나 속에서 충분히 이분은 이분대로 굉장히 완성도 있게 그림을 보여주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방향 속에서 또 여러분들 개성이 발휘된 그림으로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미나라고 하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형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으로 가서 그걸 뛰어넘고, 그죠? 그 다음 단계 또 뭔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겠다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재주의의 극복은 뭐냐 하면, 민화라고 하면 딱 민화적인 요소가 그래도 하나라도 들어가야 이게 민화가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모사하고 뭐 하셨으면 창작으로 나갈 때는 민화 소재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민화가 되려면 뭐 민화 속에 나오는 영지버섯이라도 하나 그래야 이게 민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념이 있는데 그거 다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 중에 최서원 작가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전통도 했지만 책거리, 실내적인 어떤 이 그림들을 완전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꿔서 그리는 거죠. 이분은 컨셉이 독일어로 슈필라움이라 그래요. 놀이터라는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장 과정에 어릴 때 자기 방, 자기만의 공간을 갖지 못했대요. 그게 이제 뭐라 그래, 어릴 때 소망이었는데 성인이 된 지금 그 어릴 때 내가 갖고 싶었던 그 공간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감 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전통적인 모티브도 들어가고요. 새로운 어떤 또 이런 감각의 색감이라든지 형태 결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슈필라움이라는 컨셉 속에 다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너무 정직하고 반듯하고 사실적으로 그리고자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그려도 뭔가 대생이 안 맞게 좀 삐떡하게 저렇게 좀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변형된 이미지로 들어가야 되고 하려면 모든 머릿속에 표현의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죠? 항상 FM대로 사실적으로만 그려야 된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예, 벗어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쉬울지 모르죠. 그걸 벗어나서 그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생각부터 우리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우려가 뭐냐, 소재주의 그래가지고 민화적인 모티브 안 넣어버리면 이게 민화냐? 민화라는 정체성이 뭡니까 그러면? 그럼 민화도 아니고 민화 배우러 왔는데 그럼 우리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전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민화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요, 한 작가로서 굉장히 자유롭고 예술성 높은 그림을 그리는 세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서양화라는 자동차를 타고 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동양화라는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민화라는 풍선을 타고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경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만나는 지점은 다 같을 거예요. 순수한 예술의 세계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비행기를 타고 우리 민화는 그 목적지로 가는데 나는 비행기 안이 너무 좋아. 나는 비행기에서 내리기 싫어. 나는 민화에 머물고 싶어. 이분은 그냥 계셔도 돼요. 계셔도 되지만 민화의 영역으로 내가 한 10년, 20년 그래왔으면 이제 민화를 떠나서 뭔가 현대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뭔가 새로운 작가 세계로 나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민화를 떠나시는 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민화학과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학생이 오면은 민화를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민화를 떠나게 하는 것, 그게 교육 철학이고 교육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민화의 세계를 떠나면 어딥니까? 순수 회화의 세계죠. 그 회화의 세계에서는 동양화나 서양화나 민화나 다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동양화, 서양화 이렇게 현대미술을 봤지만 이 민화라는 베이스로 가는 분들이 제일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민화 그리는 게 재밌죠? 네. 벌써 이 목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화 그리러 와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그 그림 전시도 하고, 그죠? 또 전시회 할 때 고생했던 사람들 만나서 또 이렇게 교류도 나누고, 그 과정이 재밌는 거죠. 그림을 재밌고 즐겁게 그리면서 뭔가 성취를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 이 민화적인 어떤 베이스가 가장 재밌고 행복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선택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먼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재밌어야 되고 그 결과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성과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화는 현대민화 이런 용어를 좀 유지해야 되겠고 용어를 변화 주지 않지만 개념을 새롭게 정비해서 민화, 현대민화의 용어를 저는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통 민화와 현대 민화는 좀 분리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장르, 영역, 개념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구분 너무 구애받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거. 화법의 확장, 소재주의의 극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1세기는 이제 장인에서 작가로 가면서 새로운 민화의 부흥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됐군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정리는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현대 민화의 어떤 위상과 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고전 민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9세기 우리 민화는 정말 평민의 감성을 해방시켰다고 할 만큼 놀라운 그림이었고 20세기 전반은 우리 한국 회화의 어떤 근대적인 변모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던 그림이고 그래서 이 민화는 20세기 근대 미술사의 어떤 그 지평에서 새롭게 논의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를 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가로서 계속 이제 활동하고 성장해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작가분들께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제가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아유.